오늘 코스피 지수 1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4,500선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불이 붙은 것 같아요. 5천선이 눈앞에 보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5천, 6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서둘러 올라갔을 경우에 코스피가 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KB증권의 이은택 자산배분전략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제가 아까 앞 코너 댓글 보니까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네. 미증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속도가 더디고, 코스피는 정말 속도가 빠른데, 일단 이사님 한 달 전에 저랑 이야기하실 때 그렇죠. 제가 두 가지 기억해요. 네. 주도주가 죄송하지만 주도주가 계속 갈 거예요라고 하셨고, 전혀 죄송할 필요가 없고, 네. 1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던 거. 제가 정확한 맞아요. 표현은 모르지만, 네. 2월은 그때 가서 보자. 근데 1월은 일단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1분기 네. 좋게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러면 뭐 1월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던 네. 기억이 나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흐름은 좋아요. 네. 일단 흐름을 좀 봐주신다면요. 네. 일단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사님도. 네, 네. 야, 이게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든요. 한 달이 진짜 빠릅니다. 벌써 한 달 갔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뷰가 이제 11월 조정, 이제 50일 이격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50일 이평선 터치하고 12월 중순부터 반등이 시작됐고요. 11월 네. 말부터. 네. 저는 이게 좀 그래도 뭐 제가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1분기의 주식 환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2분기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뭐 좀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 전략은 저희가 자료도 이제 네. 썼는데, 연초부터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기다리고 있다가 2분기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네.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반반씩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전 낫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네.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네. 저 베네수엘라 여쭤보고 오늘 저 이사님이 준비하신 장표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한테는 뭐 큰 영향은 없을까요? 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주식시장이나 경제 영향보다는 우리 그냥 뭐 외교라든지 뭐 정치적인 이제 뭐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더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주식시장에 굳이 영향을 준다면은 뭐 뉴스는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베네수엘라에 이제 결국에 이제 중질유, 원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투자한다, 뭐 이런 기대감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 그 정도가 이제 주식시장에는 좀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슈는 크지만 주로 이제 정치나 외교 네. 쪽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네. 말씀 이어갈게요. 네. 네, 오늘도 사실 저희 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든요. 이게 연이어서 보시면은 네. 좀 이해도가 좀 쉬우세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그 3조 호황 때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50일 이평선 터치하고 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좀 올라가는 속도도 여기 정도 두 달 거의 전에 비슷해요. 나오셨을 때 이제 3조 호황과 네, 맞아요. 그 패턴 설명해 주셨었어요. 11월 달 여기 조정 똑같이 나왔고요. 올라가는 것도 지금 비슷해요. 뭐 이게 왜 그러냐? 우연의 일치다 말씀드렸죠. 우연의 일치지만 사람들 패턴들이 뭐 4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 환경 하에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왜 저희는 1분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냐라고 할 때 이 제목이 있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적어놓고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세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 네. 이게 우리가 강세장에서는요, 이게 통화정책도 보지만 주로 이제 펀더멘탈, 기업 이익이나 경기 뭐 이런 쪽을 더 많이 봐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펀더멘탈의 영향력보다는 통화정책 영향력이 더 커진다, 강해진다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강세장에서는 왜 그러지? 물론 이제 스탁 피킹 할 때 어떤 주식을 더 살까는 당연히 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좀 이 그로스가 더 나는 애 사야겠지만, 시장 결정할 때는 통화정책 영향이 더 커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하거든요. 펀더멘탈은요, 강세장에선 펀더멘탈은 그냥 원래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좋으니까 강세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펀더멘탈 갑자기 뭐 슬로우 다운 했다, 갑자기 올라갔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기업 이익이 좋은 건 디폴트. 네, 그냥 항상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만 남습니까? 통화 정책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가 너무 좋잖아요. 네. 기업 이익이 좋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금리 올리죠. 그렇죠. 긴축을 하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 긴축은 너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죠. 주식시장에는. 긴축이란 건 네. 돈을 다시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강세장에선 더 커지는 거예요. 한번 차트 잠깐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삼조강처럼 엄청나게 강했던 강세장에서도 조정이 10% 이상 조정이 연간 2번꼴로 네. 나타나더라. 네. 2번이면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게 뭐 4월, 10월, 4월, 11월, 3월, 9월. 작년에도 4월, 11월 그쵸? 뭔가 비슷비슷한 거야. 뭐 2분기, 4분기 이 정도. 우연히 조정이 크겠지만. 네. 그렇죠. 2분기, 4분기 안 좋았다는 거는 1분기, 3분기가 좋았다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저희가. 근데 이 조정이 그럼 왜 나왔냐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때 17% 하락하죠. 금리를 인상했어요. 하락하죠. 금리 인상합니다. 하락. 금리 인상해요. 하락. 거의 다 긴축이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조정을 얘기할 때 얘기한 게 이제 아마 금리 인하에서 이제 동결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거다. 근데 실제로 이제 금리를 동결해야 돼요. 연준 위원들 몇 명 얘기하면서부터 글로벌 증시가 좀 후퇴를 했죠. 그렇죠? 네. 네. BOJ에서 금리 또 올릴 수도 있어. 그런 것들 좀 두렵기도 했고 뭐 그럼 앵클이 청산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한 코스피를 한 9% 정도 하락시켰어요. 글로벌 증시를 한 5에서 10% 정도 끌어내렸는데 이런 것들이 긴축한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들이 해소될 때 반등을 하고. 그래서 통화 정책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언제 사고 팔지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 1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가 뭐냐?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일 거라는 네. 생각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인사라든지 뭐 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죠. 이 네.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네. 제가 아까 2분기가 좀 애매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 뭐 이제 1분기 시작이니까 2분기는 아직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죠. 1분기에 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도 좀 더 많아질 거로 기대가 막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돈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러면 오르겠죠. 근데 반면에 2분기쯤 되면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뭐 상반기 한 2번 정도 하고 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 더 해도 되나? 왜냐면 투자가 엄청나게 과열로 가고 있잖아요. AI 투자도.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또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한번 그걸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아까 보셨던 차트인데요. 지금 이게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언제 조정받냐? 그럼 이제 86년 10월도에 이때 이제 8월에서 10월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86년. 네. 네. 이걸 지금으로 그냥 똑같이 대입해서 보면은 네. 대충 뭐 한 4월, 5월, 6월 요 정도 돼요. 한 2분기 정도. 네. 네. 근데 이게 뭐 그래서 그때 조정이 나오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유를 봐야죠. 이때 조정폭이 근데 꽤 커요. 마이너스 17.6%. 크죠. 왜냐면은 이번에 9% 하락해도 사실 종목별로는 뭐 30%, 40% 하락한 종목도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이런 뭐 그런 쪽이. 근데 이때는 17.6%면 사실 개별 종목은 뭐 꽤 많이 하락할 거예요. 지수가 17.6%면. 근데 이때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냐라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에 차트가 잘렸는데 1984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거든요. 네. 1984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1986년 8월에 끝나요. 이제 다 왔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긴축할 걸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11월 달에는 금리 잠깐 동결하고 좀 지켜보고 하자. 요 정도만 해도 한 뭐 9% 10%씩 막 밀렸잖아요, 증시가. 네. 근데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어. 뭐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네. 인하 사이클 끝났어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잠깐 동결해. 이것도 한 10% 하락했는데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돈 푸는 거 좀 일단락 됐네. 네. 그때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2분기가 조정받아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언제쯤 멈출까? 왜냐면 강세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럼 2분기 언제쯤이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 반영하고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올해는 금리 인하 더 없을 것 같네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시기가 뭐 올해 봄 지나고 나면서 한 여름 뭐 이 정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이게 세니까 네. 정말 요걸 잘 지켜봐야 한다. 그렇죠. 펀더먼털이라는 건 뭐 이게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주식이 그렇죠. 강세장이 된 거니까. 그렇죠. 환경이 좋으니까 또 긴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는 중단기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분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환경이. 그 얘기 뭐냐면 1분기는 어쨌든 완화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뭐 연준 의장도 바뀌네, 뭐 하네, 뭐 네, 하네. 그렇죠. 네, 네. 근데 2분기에는 뭔가 긴축이 뭐 정확히 2분기 그게 뭐 초반일지 후반일지 아니면 3분기 초반일지 이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편할 때 일단 해두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실 올라갈 때 사는 게 편하지만 이런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는 쌀 때 사는 게 편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진짜 1분기 완화 정책 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뭐 이것도 100% 알 수는 없지만 데이터나 정황상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일단 왜 그러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물가는 제목이 있죠.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안정된다는 게 이게 무슨 뭐 그렇다고 막 2%를 깨고 내려가서 막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라 당장에 뭐 매달 뭐 물가 내려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상한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나올 거다. 그럼 우리가 괜히 걱정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11월 CPI 발표한 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달 말쯤에 후반부에 이제 11월 CPI가 발표됐어요. 네. 이게 셧다운이어서 그동안 발표 안 했거든요. 미국 정부 셧다운이어서. 맞아. 네. 그러다가 그 조사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발표했는데 되게 잘 났어요. CPI 헤드라인은 2.7% 나왔고 그리고 코어 CPI는 2.6% 나왔어요. 이게 컨센이 3% 넘는다 했거든요, 둘 다. 그럼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굉장히. 한 0.4%포인트 정도 컨센서스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2.7이 보통 낮았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네, 뭐 저희가 중요한 거는 네. 예상보다 어떻게 예상보다 되냐가 낮았다. 중요하죠. 네. 주식은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낮잖아요. 절대적으로 완전히 뭐 너무 낮게 나왔어요. 뭐 2%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그게 이제 한 번 심리 싸움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물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네, 낮게 네. 나왔어요. 항상 강조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어요. 앞으로도 물가가 컨센보다는 좀 완화적일 거다라는 거죠. 뭐 네. 매달 낮거나 엄청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컨센서스보다 어떨 거다. 다시 돌아와서 12월 달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너무 낮게 나오니까 예상보다 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측정 기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거 뉴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셧다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네. 그게 11월 14일 이후부터 데이터를 모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연중 all days 조사를 하거든요. 네. 11월 14일부터 하니까 문제가 뭡니까? 11월 14일 하니까 이제 블랙 돈 좀 쓸 때부터 프라이데이. 네. 예. 할인할 때가 끼잖아요. 할인한 가격 아니야 뭐 이런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거 주거비 조사인데 이건 좀 복잡한데 9월 수치가 없으니까 그냥 10월 수치가 없으니까 9월하고 그냥 동일하게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물가를 다시 조금 더 올리는 요인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요인들이 사실은 이런 지적들이 뭐 맞냐 틀리냐 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관세 이렇게 매기다가는 연말에 땡스기빙 왔을 때 추수감사절 왔을 때 미국 소비자 물가 월마트 물가를 장난 아닐 거야라고 1년 전에 우리가 예상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건 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네. 그것도 이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제가 뭐 5페이지에는 뭐 이렇게 글을 제가 자료에 썼던 걸 제가 잘라 붙였는데 그럼 이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부풀려져서 계산됐는지 그런 네, 요인들이 해보면은 한 0.2%포인트 정도? 네,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뭐 그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예상치보다 0.4% 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다고 네, 하잖아요. 네. 0.4% 포인트. 근데 0.2% 포인트는 잘못돼서 내려갔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0.2. 0점이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잘 나온 거죠, 뭐. 네, 그래서 너무 미시적으로 보다 보면은 야 이거 거짓말이네 이쪽에 집중을 하지만 다시 나와서 봐야죠. 그래도 어쨌든 0.2% 포인트 낮으면 굉장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잘 나왔다. 네.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 잠깐만 보면요. 이게 물가는요. 사실 한 세 가지 보면은 물가 대충 맞출 수 있어요. 하나 이제 헤드라인은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죠. 네. 근데 이제 식료품도 유가에 많이 연동되니까 유가 하나 보시면 이게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그다음 주거비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다 합친 게 한 3분의 1 정도예요. 예. 그럼 유가는 어떻게 되냐? 이건 뭐 제가 유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이제 EIA라든지 국제금융센터, 골드만삭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면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올해 $50 정도까지는 떨어진다. 뭐 이 네. 정도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저는 하반기에는 유가 좀 튈 수 있다고 보는데 상반기엔 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인데 우리 기름값만 환율 때문에 비싸군요. 그렇죠. 환율이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유가는 일단 됐고. 네, 네. 유가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주거비는 저번 달에 말씀드렸죠. 네, 후행해서 내려갈 거다. 주거비가요. 그 코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45%. 네. 이 정도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커요. 전체 CPI에서는 한 33%, 35%. 우리하고 아주 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 차이가 우리 나죠. 주거비 한 10% 들어가나? 네, 그 정도 될 건데. 네. 근데 이제 주거비가 이렇게 큰데도 사실 그동안 최근에나 주거비 얘기가 많이 나오지 물가할 때 사실 주거비 얘기 거의 안 했거든요. 이것도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왜 네.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 노란색이 주거비고 이 검은색이 다른 물가들인데 어때요? 다른 물가들은 뭐 올랐다 내렸다 하죠. 네, 네. 주거비는 그냥 거의 안 움직여요. 그냥 3에서 4%뭐 이렇게 이런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주값이 폭락할 때 이런 데는 좀 떨어지지만 네. 이거 제외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중이 커도 안 움직이면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봤죠 그동안은. 근데 이걸 지금은 왜 보냐? 팬데믹이라는 이상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집콕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하는. 그랬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끝나니까 다시 폭락하는. 이런 사이클이 벌어지니까 지금은 주 쉘터 주거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 말씀드렸죠. 데드 크로스 날 거다. 주거비는 더 떨어지면서 이제는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다라는 누가 봐도 추세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물가들을 지금까지는 다른 물가 떨어졌는데 얘 혼자 올라가면서 물가를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줬다면은 앞으로는 반대로 영향을 준다. 이거 얘기 드렸죠. 네. 네. 그러면 주거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가 문제였고 주거비 네. 문제였고 나머지만 보면 되는데 나머지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막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뭐 그걸 선행한 6개 지표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눈에 봐도 네. 뭔가 살짝 꺾여 내려오거나 그냥 플랫하게 그냥 횡보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치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없죠, 그렇죠? 데이터 한 6개를 찬찬히 네. 한번 보세요. 제조업, 보시면. 서비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NFIB 중소기업, 네. 서베이, 그다음 그리고 도매. 뭐 네. 중국 PPI, 네. 그리고 뉴욕연은의 1년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미시간 소비심리 지수의 1년 인플레 예상 보면은 네. 뭐 대부분 떨어져 나오거나 그냥 떨어져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횡보하지 대부분 올라가는 2가 것도 아니고 없어요. 3인데도 3%인데도 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주거비를 뺀 나머지 물가들도 그냥 좀 네. 뭐 안정적이겠다. 뭐 확 떨어지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어려워도 네.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 가지 다 얘기했죠. 유가는 좀 내려올 것 같고 주거비도 이제 내려오는 타이밍이 됐고 네. 그리고 다른 물가도 뭐 그렇게 내려오진 않더라도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른쪽 하단에 장기적으로.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는 왜 저 작년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건 관세에 대한 것들을 아. 되게 크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생각보다 관세가 그 흐름만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뭐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베이 지표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일단 그렇게 보면은 물가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1분기나 내년 올해 봄 정도까지는 네.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추론할 수 있죠. 이 데이터들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다시 돌아오면 뭡니까? 강세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통화정책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죠. 1분기에는 좀 완화적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심화 학습 한번 가겠습니다. 심화 학습. 이 12월 FMC 다 보셨나요?
네, 네, 그때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때 12월 FMC를 전망해봐라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12월 FMC는 전망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데이터를 읽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끝나고 나서 파월이 어떤 얘기 했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 지금 지표 보여주셨지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네, 고용과 물가잖아요. 네, 그냥 보기에 따라서 미국 고용과 물가는 이쪽에서 보면 또 이쪽에서 보는 거 전혀 다를 것 같아서 해석의 문제일 것 같아서 진짜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지금 불안하냐? 불안하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고 아, 불안하지 않다고 보면 안 불안한 거고. 아니. 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예상치 대비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상치 대비 지금 얼마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것만 중요해요. 뭐 당연히 고용은요. 미래에는 물가가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저한테 이제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해요. 네. 저는 튀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불안이지. 네, 네.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보다 좀 잘 나오면 사람들이 불안한데 괜찮네 생각보다 이게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안했으니까 나 주식을 안 갖고 있었잖아요. 또 괜찮네. 어, 그 금리 네. 인하한다 그러네. 뭐야 나 지금 사야 되네. 돈 더 풀리네. 음.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 사실은 뭐 금리 나면 유동성이 풀려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유동성이 풀리는 게 아니고 위험성 오더가 살아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네, 투자론 네. 어딜 공부하셔도 유동성 분석에 대한 페이지는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유동성이 뭔지도 정의하기도 힘들고 그걸 계산해낼 수 있는 도구는 전혀 없거든요. 네. 뭐 M2를 유동성으로 많이 뭐 쓰시는 분들 많은데 M2는 유동성이 아니죠. M2 대출 받는 거 거기까지가 어떻게 유동성이에요? 그 이유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동성보다는 위험성 오더. 그래서 투자론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시험을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위험 선호도에 대한 단원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위험 선호도가 사실 가격을 제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네. 엄청난 유동성이 막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100억짜리를 끌어올리는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보면 뭐 거래도 몇 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를 것 같은 그 심리들, 그렇죠? 야, 이거 오를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걸 사실 위험 선호도라고. 네. 그렇죠. 물론 그거 하나로 결정돼야 그렇진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 알아요. 예.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물가가 좀만 낮게 나오면 제가 볼 땐 연준은 두 번째 주제 과잉 완화 할 것 같아요. 과잉 네. 완화. 과잉 파월 이야기하시다가 말았거든요. 네, 파월이 이제 12월 FMC 때 무슨 얘기했는지 네. 쭉 나오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물가에 대한 파월의 평가였어요. 파월이 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면 전 물가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은 되게 좀 약간 신중론으로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야 물가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파월이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온 얘기는 다 되게 비둘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지만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요. 상품 물가가 사실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게 왜 올랐냐라고 하면 대부분 관세 영향 때문이야. 라고 완전 폄하해 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요. 관세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지금 물가는 2% 초반일 걸. 지금 PC 인플레이션이 2.8이거든요. 네, 그냥 수출 네. 수치가. 근데 2% 초반이라는 거는 관세 때문에 한 0.5% 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걔 없으면 사실은 2% 초반이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럼 관세만 없어지면 물가는 확 내려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 또 충격적이죠. 뭐라고 하냐. 그런데 이 관세 영향은 1분기가 정점으로 사라질 거야. 왜냐면 일시적이니까. 그럼 사실상 2% 초반이란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큰 비둘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별로 이렇게 조명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 그래서 FMC 자체는 약간 매파적이었다고 좀 해석해요. 뭐 비둘기적이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매파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주가도 좀 약간 빠졌죠. FMC 끝나고 나서. 그런데 만약에 물가만 진짜 낮게 나오면은 파월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거봐, 내가 맞잖아. 내가 관세 영향이라고 했지. 그거 없으면 2% 초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 물가 예상보다 낮은 숫자가 한 두어 달 나온다. 한두 달 이상 연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파월은 아마 마음속으로 확신할 거예요. 맞네. 내가 물가 다 잡았었네. 트럼프가 관세 때려서 지금 의무화한 거지. 6개월이에요? 한 9개월 전에 그 매파적인 스탠스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변했더라고요. 좋게 해석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매파적으로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시간이 왔어. 이제 금리를 낼 시간이 왔어. 네.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저도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네.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왜냐면 이런 발언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초반이고 1분기 정점이고 이런 거 굉장히 강한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이제 진짜로 그래서 물가만 낮게 나오면은 확신하겠구나. 그거 봐, 내가 맞지? 사실 내가 물가 다 잡아놓은 거 맞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올라간 거일지 네. 알지? 뭐 이렇게. 그럼 나머지 얘기 지금 보여주신 저 표만 보면 백악관에서 보낸 분 같아요. 그 얘기도 이따 좀 할게요. 네. 그 상품 물가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네. 그 나머지도 코멘트가 있었는데 다 완화적이에요. 서비스 물가는 낮아지고 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 잘 고정돼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노동 비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장난 아닌 거예요. 물가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야 이거 물가만 낮게 나오면은 시장 확 올라가고 금리나 그 시장 컨센서스 올라가겠다. 근데 그 FOMC 끝나고 다음 주에 딱 일주일 있다가 CPI 발표했는데 CPI가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낮게 나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랠리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한번 날짜하고 그 차트 맞춰보세요. CPI 네. 발표하고 나서부터 반등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걸 알 수 있었죠. 이 FOMC만 잘 봤어도 저 이전에도 전 그렇게 썼지만 결국 CPI 그것도 발표 통화 잘 정책과 보자. 네. 다음 그- 주에 있는 CPI 발표에서 잘 나오면은 랠리 시작이다. 뭐 네. 다행히 잘 나왔죠, 다행히. 두 번째, 또 이제 1분기에 좀 완화적인 기대가 커질 게 뭐 차기 의장, 그렇죠? 네, 차기 의장이 이제 선정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어쨌든 대왕 비둘기가 이제 올 거예요. 뭐 나중에는 변절할 수도 있어요. 물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뭐 네. 트럼프가 했어도 물가 잡으려고 길쭉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대왕 비둘기가 올 거예요, 당장에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연준 위원이 언제 바뀌냐면은 이제 파월 임기가 5월에 끝나요. 5월 초에. 그래서 5월 초에 바뀌는 게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FOMC 위원회 이사회에 들어온 거는 뭐 2, 3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티브 마이런 이사가 네. 1월 말 끝나서 2월부터 이제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임시로 그 후임이 없으면은 연장해서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딱 2월 1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2월 3월 정도면 어쨌든 임기가 끝나고 연장돼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연준 이사를요, 그 의장을 이제 지명할 때 네. 뭐 케빈 워시나 케빈 하셋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지명한다고 해서 바로 연준 의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준법에 보면은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단 이사로 찔러 넣어야 돼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거 아니었어요? 임명하는데 네. 이사 중에서 골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월 이전에 이사로 네. 넣어야 돼요. 넣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케빈 워시다 그러면 케빈 워시를 5월 전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사로 그다음에 난 케빈 워시 의장 할래. 네. 그럼 이제 네. 상원에서 통과를 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럼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고 그런 거에 기대감이 커지면 난 그때 주식해야지가 아니라 그 전에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그거를 더 먼저 반영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1분기라는 네.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살짝 사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럼 한 2월부터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FOMC 할 때 현 연준 의장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같이 회의에 오는 거예요. 약간 현 사장님과 네. 네. 차기 사장님이 같이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네. 불편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되게 좀 반목하고 이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왜냐면 아까 보세요. 아까 파월 어떻습니까? 왕비둘기. 왕비둘기예요. 새로 오시는 분은 대왕 비둘기예요. 너도 비둘기? 나도.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뭐 합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얼굴 붉힐 분위기는 아니네요. 아닐 지금 것 현재.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시장은 다 얼굴 붉히고 어쩌냐 이랬는데 가면 오히려 화기애애. 사실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둘이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뭐 실제로 현 사장님 오고 차기 사장님 온다고 둘이 막 치고받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뭐 웃으면서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 화합하는 거 아니야 둘이? 그래서 시장에는 완화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1분기가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나오면서 증시가 강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 하나 있어요. 그럼 파월의 생각이 맞냐? 파월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파월이 틀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질문을 하려다가 참 증시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뭐 지표로 보여주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네. 물가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이렇게 보도를 할 때 보면 네. 물가라는 거 절대 방심 못하고 그다음에 한번 인화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미국이 3분기 성장률 저렇게 잘 나오고 네. 뭐 고용 뭐 조금 안 좋다고 그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네. 관세 올리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QT 중단하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왜 물가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은 네. 들어요. 간단하게. 음, 근데 뭐 지표가 안 오른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네. 이제 사실 이게 장기와 단기를 다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주식을 계속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컨센 대비 낮아지는 시기가 언제냐? 그럼 컨센 대비 계속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높게 본 사람들이 틀리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이 다 낮춰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역전으로 컨센 대비 높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네.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케인스의 미인되죠. 단순히 높아지냐 낮아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보다 낮을 거야, 높을 거야, 그런 것들. 근데 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어쨌든 낮아지긴 할 텐데 파월은 이게 관세 효과가 이미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가격 정가가 돼서 인플레가 그거 관세 때문에 높아졌고 이제 그게 사라지면서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관세 때렸다고 물가 특별히 막 올라갔냐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이 작년에 이제 4월달에 관세 때릴 때부터 제가 물가 안 올라갈 그 거야.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거기 이제 파월. 네. 요건데 아주 이제는 뭐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관세를 매겼을 때 가격을 정가한 다음에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예요. 파월은 관세 올리니까 인플레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들이 많았지만 아니죠. 가격을 전가할 때. 근데 가격을 전가하기가 사실 어려운 환경이었었어요. 그러면 가격을 전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죠. 인플레는 안 올라가지만 기업 마진이 압착돼요. 그럼 실제로 기업 마진이 많이 압착되냐? 좀 압착됐지만 엄청 많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 기업 마진 압착되면 그냥 압착되고 끝나지 않아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나 고용, 비용을 축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파월의 말은 가격 전가 해가지고 인플레 압력이 올라갔다 이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는 기업 마진 압착, 가격 정을 네. 못하면서 네. 고용 딱 축소로 지금 갔다. 미국에 파는 우리 현대차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아마 경제 쪽 유튜버들은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저고용 저해고. 고용도 안 하고 해고도 안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고용도 적고 해고도 적어요. 근데 이런 일은 지난 한 80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고용을 안 한다는 건 뭐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거니까 해고가 네. 늘어나고 해고가 일단 저 줄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굉장히 좀 매크로에서는 큰 이슈인데 오. 왜 고용도 안 하고 해고도 안 하냐 뭐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기업 마진이 압착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고용을 축소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경기는 지금 좋잖아요. 괜찮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래 그래프가 재밌는데 이 검은색이 이제 GDP 성장률이에요. 미국의. 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신규 고용이에요. 당연히 같이 가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좋으면 신규 고용이 올라가고 경제 안 좋으면 신규 고용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지난 80년 동안 어떻습니까? 얘가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경제는 좋은데 고용은 마치 경기 침체처럼 떨어졌어요. 그러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경기가 좀 좋고 수요는 좋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 기업 마진이 압착되니까 가격을 전가를 못하니까 네. 신규 고용을 꺼리는 거예요. 비용을 늘리는 거를. 네. 그럼 하나 더 궁금증이 있죠. 그렇다면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고용을 안 했어. 그럼 일은 많은데 고용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그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오버타임 아워스, 그러니까 잔업 시간. 잔업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을 역축으로 거꾸로 그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두 개도 같이 가죠. 당연하죠. 덜 해고하는군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일하고. 잔업이 늘어나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날 거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 개가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잔업도 늘어나요. 이건 무슨 얘기가 사람은 안 뽑지만 지금 일은 엄청 많아. 비용 때문에 비용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못 뽑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예.
뭔가 적용이 된 거네요. 사람은 안 뽑고. 그런데 사람은 지금 경기는 좋으니까 일은 계속해야 되고. 일은 계속해야죠. 근데 이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 지금 관세를 가격이 정가 못하니까 비용 압착이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그 비용이 막 들어가면 어디라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등 2개 킨거 네. 뭐 하나 끄고 막 이런 게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고용도 별로 없고 해고도 별로 없냐? 해고는 지금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가 좋으니까. 근데 고용을 그러면 해야 되는데 고용이 일시적으로 위축돼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기업 마진이 압착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정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 게 제가 여기 관세가 가격이 정가됐냐 이걸 또 여러 똑똑하신 분들이 또 조사해가지고 논문 써놓은 게 있어요. 네. 여러 논문이 나와요. 방법들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4월달에 관세 때렸잖아요. 그럼 관세에 민감한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인터넷 가격이나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가격이 올라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를 매겼으면 그만큼 올렸으면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뭐 이미 많이 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뭐 33%, 14에서 20%, 20%, 32%, 대부분 30% 미만으로 적용이 됐다는 결론들이 나온 거예요. 관세 100원 때리면 30원, 40원 많이 올려봤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파월이 한 얘기가 사실은 맞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사족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금리를 일단 파월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관세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러니까 물가 좀 낮게 나오면 과잉 완화 하겠구나. 네. 근데 과잉 완화 이후에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때는 가격 정가, 관세 가격 정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물가가 그때 튀어오르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가봐야 알겠지만 그게 봄 지나면서부터 아닐까? 아, 뭐 그럼 네. 2분기 뭐 지나면서 뭐 이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확한 타이밍은 그때 와서 데이터를 보면 또 나오죠. 언제쯤이 대충 올라갈지 이런 물론 것들이.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서 대충 그러면은 어쨌든 2분기나 뭐 3분기 넘어갈 때는 좀 뭐 골치 아픈 일들 많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해먹는 게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 정도가 저희가 이제 1분기에 좋아하는 통화 정책에 너무 대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냥 상식과도 부합하는 것 같아요. 여러 지표로 설명해 주시지만 네. 계속 제가 지금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이렇게 완화적으로 해서 네. 물가가 버틸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은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좋으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보다 물가가 낮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기하고 나면 이제 앞에 얘기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그거죠.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 네. 아,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 아, 통화 정책 중요하구나.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죠. 물가가 좀 낮게 나온다. 만약에 CPI가 낮게 나온다. 이게 보시면 낮게 나오는 게 보일 거잖아. 낮게 나온다면은 조금 확신하셔도 돼요. 과잉 완화하겠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뭐 주식시장 어떻겠어요? 괜찮겠죠. 좀 그런 기대감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주 전에 CPI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고 미국 증시고 대부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CPI 발표하면서 발표한 그 다음 날이 대부분 저점이다. 뭐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 그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딱딱 맞아떨어져.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오르지? 한국 증시가 많이 오르고 미국 증시도 오르잖아요, 사실은. 왜 오르지? 뭐 이런 것도 해석이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탁 피킹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살지는. 어떤 걸 사야 되냐? 네. 이제 반도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반도체가 너무 세니까 뭐 이거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잠깐 아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어, 가던 친구들이 또 가는지 반도체 제가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저 업종 분석까지 하거든요. 종목은 제가 피킹을 안 하지만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궁합이 잘 맞는 업종이 있고 섹터가 있고 잘 안 맞는 섹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 맞는 섹터는 이사님한테 잘 맞는 네. 이거는 뭔가 말하면 잘 맞아. 이런 게 있고 얘는 말만 하면 틀려. 그래서 얘는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섹터가 있는데 저한테 잘 맞는 섹터는 반도체예요. 실제로 제가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가 뭐 애널리스트 시작해서 그런 거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반도체를 제가 애널리스트를 한 7년? 8년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을 전 틀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9월 달에 운 좋게도 또 이그전에서 리스타킹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시작된다 뭐 이런 거 썼는데 정확히 9월 초부터 이제 반도체가 급등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 리스타킹 사이클이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리스타킹 사이클도 간단해요. 아까 말한 거 이거 기억나시죠? 예, 고용만 지금 위축됐나요? 네. 못했잖아요. 투자도 위축됐잖아요. 사실 AI는 관세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칩스법 때린다 그러고 뭐 한국에 관세 몇 프로 때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나도 다 반도체 이런 거 밖에서 사오는데 AI도 조금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위축됐다가 시간 7, 8월 되면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졌죠. 야 뭐야? 생각보다 그게 막 반도체 막 관세 때리고 그런 거 안 하네? 이런 생각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부터 그럼 투자도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9월부터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표만 올라오면 된다 했는데 마침 9월 초에 발표한 지표들이 주문 지표나 이런 것들이 쫙쫙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 됐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목에 있는 거. 근데 리스타킹 사이클이 있어 작년 9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전 진행되지 않았나 탑다운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다운한 전략가 입장에서. 좀 열심히 창고를 채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채우는 거에 좀 됐는데 제가 볼 땐 그 다음 원래는 이제 리스타킹 사이클 끝나면은 보통 반도체도 끝나는 경우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이클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잉 발주 사이클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발주 사이클이 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번 달 자료에도 한번 넣었었던 건데 여기서는 아마 설명을 제가 안 했던 거 했나? 네, 저 사진 봤어요. 아 했죠. 코로나 네. 이후에. 네, 그래도 한 번 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과잉 발주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재고 확보 경쟁이 붙어가지고 재고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막 업체에다가 내가 막 한 군데만 넣으면 될 거를 재고 확보하려면 막 2배, 3배로 넣는 거예요. 공급 발주에도 안 들어오니까. 네, 발주에도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발주 다 해놔. 뭐 언젠가 다 쓰겠지 뭐 이러면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때 말씀드렸죠. 수요는 폭증했어요. 이게 팬데믹 때 생각하면 되죠. 그때는 보조금을 엄청 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증했어요. 근데 LA 앞에 그 물류항 보면은 항구에 이제 컨테이너선이 하역 작업을 못해서 막 떠 있었잖아요. 네.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공포가 있었냐? 연말 쇼핑 시즌 때 재고 없어서 못 팔 수도 있어. 그럼 나만 못 파네? 다른 유통업체들 다 파는데? 그럼 난 잘리겠네? 그럼 주문내 하면서 막 서로 주문낸 거예요. 그게 이제 2021년 초에 벌어졌던 일이죠. 네. 그 이른바 과잉 발주.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B2C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네, 거죠. 네. B2C, 뭐 일반 소비재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첫 번째 그래프에 상하이 컨테이너선 인덱스. 이게 옛날에 진짜 많이 봤던 거예요. 흠슬라 하면서 HMM 얘기하면서 이거 많이 얘기했거든요. 수요가 늘면서 발주했는데 물건이 안 들어오면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보조금 주고 하니까 수요가 네. 이제 집콕하고 하니까 이제 그 수요 증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초고등했죠. 은임 지수가. 그러다 야 너무 많이 올랐네 하고 이때 연초에 약간 쉬었어요. 연말 네. 연초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재고 확보 경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021년 말까지 입고를 잡기 위해서는 이때 주문해야 돼. 하면서 이때 한 번 더씩 오버슈팅해요. 이건 완벽한 가수였죠. 완벽한 가수요. 주가도 이때 한번 다시 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느낌이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인덱스가 마치 반도체 가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네 하면서 연말 연초에 좀 주춤거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수요가 더 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수요는 저는 리스타킹 사이클 수요라기보다는 과잉 발주, 그러니까 서로 재고 확보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전략으로 쓰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고 확보를 위해서 과잉 발주하려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됐었거든요. 뭐죠?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독점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생산하면 75%에서 80%가 엔비디아가 가져간다고 해요. 그럼 바텀머 애널리스트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그럼 사실상 독점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독점인데 내가 재고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고를 쌓을 필요 없죠. 어차피 생산하면 다 나한테 오는 건데, 그렇죠? 아니 빅테크가 뭐 계속해서 수요를 늘려가면 많이 사겠다면 근데 많이 쌓아놓을 수 있죠. 지금까지 엔비디아 혼자 다 하니까. 왜냐하면 AI 칩이 대부분 엔비디아였으니까 80%가 엔비디아, 75에서 80%가 엔비디아니까 어차피 생산하면 다 나한테 선적하는데 재고를 쌓을 필요 없죠. 재고 쌓는 게 아니라 얼른 생산 시설에 투입해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야지. 그걸 왜 쌓고 있습니까?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리 업체들은 독려만 하는 거야. 빨리빨리 네, 생산해서 네. 갖다 줘. 그럼 들어오자마자 빨리 생산해. 그러면서 생산하는 거지. 뭐 재고를 더 쌓고 막 과잉 발주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다 내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게 바뀌었냐? 여기 차트가 있죠.
차트가 이것도 이제 바텀업 애널리스트이 한 거를 제가 끊어온 건데 뭐냐면은 GPU와 ASIC 반도체. GPU는 그 엔비디아 거예요. 네. 그리고 ASIC 반도체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구글의 뭐 TPU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X에서 만드는 것들, 아마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ASIC 주문자형 반도체. 근데 그 동안은 엔비디아가 일방적으로 야 AI는 내 칩이지, 내 것만 써.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올해 보면은 올해 2026년 전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노란색이 쫙 올라가죠. 네, 네. ASIC이 점유율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사놔야 되는 거예요. 사놔야 되는 거죠. 다음에 왜냐면은 필요할 때 못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가져갔어. 옛날엔 다 내 거였는데 이제 뭐 구글도 막 가져가고 이래요. 게다가 이제 TPU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경쟁에서 내가 나한테 선적이 안 되면은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뭐 안 끼면은 모듈화 못 시키고 모듈화 못 시키면은 출하 못 하는 건 마찬가지. 아무리 뭐 GPU를 많이 만들어도 그렇죠? 자동차 아무리 뭐 스포츠카를 멋지게 만들어도 타이어가 없어. 출하됩니까? 뭐 다른 부품이 네, 없어도 네. 출하하겠지만 바퀴가 없는데 출하를 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단순히 뭐 이제 ASIC 반도체도 늘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요. 이건 반도체 바텀업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탑다운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매크로한 상황을 보면은 그 정도에서 안 끝나는 거죠. 경쟁자하고 이제는 재고 확보 경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저기 여기 저기다 막 더 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문을. 그러면 그때 우리가 2021년 팬데믹 때 봤던 공급 병목 때문에 생겼던 재고 확보 경쟁, 과잉 발주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아까 그 그래프 보면은 과잉 발주에서 이제 그래프 훨씬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상당히 내려오잖아요. 가파르게. 네. 그 시점을 이제 예측하기는 이거는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이것도 저번 달 거 돌려보시면은 네. 정확히 이게 붕괴되는 시점은 몰라도 대충 읽을 수 있죠. 저희 궁금한 거 예를 들어 올 뭐 상반기까지는 문제 없다. 올해까지는 문제 없다.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볼 수 있는 건 1분기까지는 괜찮지 않을 거라는 아, 거고요. 1분기로? 아까 네. 통화정책 올라오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만약에 뭐 15% 빠져요. 네. 그럼 뭐 반도체 혼자 버틸 거냐? 이번 11월에 봤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관론에 대한 의견들도 있거든요. 뭐 AI 네, 버블이 이제 네. 터질 거라는 둥 어쩌고 저쩌고 뭐 과잉이라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오면 또 주가 하락할 거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는 언제냐? 이건 뭐 오늘 설명 안 드리겠지만 혹시 저번 달 거 기억을 하시거나 돌려볼 수 있으신 분들은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언제 붕괴되냐? 두 가지. 긴축만 한다고 붕괴되지 않는다. 경기가 꺾인 상황에서 긴축할 때. 맞아. 이게 네, 데드 네. 크로스 났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을 대충 맞출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려도 벌써 한 달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근데 아마 붕괴될 때쯤 되면 아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네. 저는 이게 직업이 이거니까 그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제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데드 크로스 났다고 바로 그때부터 하락하냐 뭐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들을 긴축까지 제가 안 드릴 가더라도 거예요. 금리 인하를 멈추는 시점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겠지만 미국 경기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요. 뭐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조건이가 중요해요. 저는 그 경기 꺾이고 긴축하면은 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경기도 꺾일 수밖에 어, 없고요. 지금 다 네. 그랬으니까. 네. 그게 안 나오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네. 아무리 야 이거 반도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해도 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들이 환경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네. 아, 5분 남았군요. 네. 뭐 좀 걱정을 하시니까 좀 약간 제가 오늘 저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코스닥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코스닥은 저희가 따로 보진 않아요. 네. 코스닥은 왜냐하면 뭐 이익 예상치나 이런 게 있어야 뭔가 전망이 가능한데 지수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이익이 뭐 되진 않거든요. 근데 네. 뭐 보통 1월 효과가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저는 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1월 정도까지는. 네. 뭐 그 정도 생각 정도만 있고요. 1월이에요, 따로 1분기예요. 1월 효과라고 하니까 1월에 일단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죠. 1분기 내내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좋으려면요. 기업 이익도 튼튼히 받쳐줘야 돼요. 그냥 뭐 1월 효과 이런 모멘텀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게 코스닥이 전체로 그러냐? 뭐 그거보다는 아마 반도체나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럼 완화 정책 쓰면 그 얘기도 드렸어요. 뭐 그때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소프트 AI 2차 소프트 AI, 그러니까 더 이제 더 먼 미래에 있는 애들. 네. 그래서 무슨 그때만 이게 우주 로켓은 거의 2배씩은 다 올랐죠. 나머지들은 아직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고 플랫 정도예요. 올랐다 내렸다는 게 이제 뭐 컴퓨터 컴퓨팅 뭐 그리고 어제는 그거 많이 올랐네요. 그 SMR 이거 이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뭐 셋 다 될지 아니면 뭐 셋 중에 둘만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이런 애들도 보통 통화 완화 정책 한다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이 되게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주 로켓이 모멘텀 받아서 먼저 간 거고, 뭐 어제 그제는 뭐 새해 들어서는 SMR 원전 이런 게 잘 됐고, 그게 이제 뭐 이슈가 나와서 잘 된 것도 있지만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은 그런 주식들은 일단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호재 나온다 그러면 바로 빵빵빵 사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국장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가 계속 간다. 이게 대다수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컨센서스일 것 같은데 올해 네.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건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오르지 않고 이런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주도주를 잡고 계신 분들은 열애로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이런 경우 분들이 아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샀다가 파신 분도 있고 아예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못 사신 맞아요. 분도 있고 네. 사라고 노리고 있는데 막 너무 오른 분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이라면은 이게 지금 사실 뭐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이게 한 2, 3개월 있다 보면은 이건 시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등한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약간 분할 매수. 음. 근데 분할 매수를 뭐 한 달에 한 조금씩 이게 아니라 이제 빨리 올랐다가 네, 빨리 이제 네. 또 긴 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한 3, 4개월 단위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좀 조정 나오면 조금씩 모아서 모으고 그다음에 아까 뭐 조건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이제 뭐 주가 막 계속 오르면 지금처럼 오르면은 저희 50일격도 기억나시나요? 50일격도 네, 115 네. 이상에서 사지 말자 이런 거. 네. 115 이상 되면 그때부터 안 사고 이제 관망하다가 긴축적일 것 같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제가 볼 때 1분기는 뭐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아마 2분기 연절이나 뭐 3분기 넘어갈 때쯤 뭐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사님하고 방송하면 이런 거 정말 좋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냥 그 기준선 딱딱딱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니까 참 이해하기도 쉽고요. 네. 1월 한 달.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또 오늘 못 하신 말씀들 저희가 꼭 챙겨봐야 할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물가 있잖아요. 통화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물가 보자. 연준의 입 같은 거 잘 그러니까 뭐-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 연준에 이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물가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파월 완전 확신에 차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여러 중요한 데이터가 있지만 제가 볼 때 1분기 물가만 낮게 나와라 계속 그것만 기대하시고 높게 나오면 사실 밀리겠죠. 증시가 기대감이 후퇴할 네. 테니까. 하여튼 그 다음 달 물가도 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다면은 확신을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종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과잉 발주 같은 것도 있죠. 그럼 이게 네, 이제 네. 저는 탑단하게 봤을 때 이제 개연성으로 논리적으로 전망한 건데 관련 뉴스들이 이제 또 뜰 거예요. 과잉 발주에서 A식이 올라오는지 아까 A식 반도체 기억나시나요? 네, 네. 네. A식 반도체가 올라온다 이런 뉴스들 정도만 잘 보셔야 돼요. 뭐 GPU 뭐 이런 거 말고 A식 반도체가 점유율이 올라왔다 하면은 이건 과잉 발주. 과잉 발주하겠구나. 재고 확보 경쟁 시작되겠구나. 네. 그럼 단순히 이제 수요가 올라온 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과잉하게 막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만 보면 된다. A식 반도체 뉴스 그리고 물가 뉴스. 네.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정리까지 맨날 해주시니까. KB증권의 이은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